네. 아, 부끄럽네요. 네. 샐러드빵 들어가겠습니다. 아, 우리 이주석 PD님이 또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뭐 하다 보니 계속 부동산 얘기를 뭐 두 번에 한 번 꼴로 계속 하고 있는 근데 안 할 수가 느낌인데요. 없죠. 많은 네. 분들의 관심사일 거예요. 네. 저는 아예 이제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진짜 관심을 만약에 이 직업이 아니었으면 더 안 가졌을 텐데요. 네. 그러든지 말든지. 뭐 이래요. 저도 뭐 재산세를 굉장히 적게 내는 입장에선 네. 어쨌든 뭐 부동산에 이제 좀 관심이 좀 가지는 분도 있는데 일단 저번 주에요. 그 7월 23일이잖아요. 네. 그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때 참석한 인원이 아마 140명이었을 거예요. 이때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경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집을 가진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집 없는 입장에서는 또 세금을 걷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또 집값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근데 또 뭐 그냥 시장에 어쨌든 부동산을 좀 풀어야 된다. 세금 또 이렇게 완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날선 공방이 이루어졌었는데 토론회를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 네 가지 핵심 현안이 있어요. 그리고 뭐 부동산 세제의 근본적인 결함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일단 그 토론회의 큰 맥을 살펴보면 사실은 부동산은 두 가지 얘기를 압축이 됩니다. 뭐냐면 보유세하고 양도세예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그날 굉장히 이제 얘기가 많이 오고 갔던 거죠. 일단은 이 네. 대토론회에서 나왔던 네. 핵심 현안 몇 가지였는지 뭐 요거부터 조금 한번 짚어볼까요? 한 네 가지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네. 화두가 네 가지로 좀 드러났는데 일단은 부동산 세제 문제 얘기가 나왔어요. 뭐 당연히 이제 부동산 세제는 세금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기를 억제해야 되는 쪽의 얘기가 있었고 거래를 아니면 정상화해야 된다. 이건 부동산을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세금을 완화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부동산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사실 부동산이 불로소득이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사실 인간은 일을 하고 이렇게 일을 통한 어떤 이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게 이제 보편적인 건데 부동산은 어쨌든 한 번 투자를 하면 일하지 않아도 계속 들어오는 수익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이 공평하게 먹여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더 무겁게 세금을 내려야 된다는 강경론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것도 사실은 개인의 자산으로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투자에 대한 것들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부동산을 풀어줘야 돼.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세금을 풀기 위해서 양도세나 취득세를 완화해서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 이런 현실론이 팽팽하게 맞선 일단 부동산 세제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택 공급이나 정비 사업 문제가 있어요. 보통 계속 부동산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파트 위주의 공급 얘기만 계속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획일적인 부분이고 사실은 살 집을 공급한다는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민간 임대사업자를 육성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보면 요즘에 집을 못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사비가 폭등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날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공사비라는 것도 사실 담합해서 공사비가 그래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공사에 드는 어떤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재료비 있죠. 건축비 같은 게 좀 담합해서 이제 올라간 소지도 있으니까 이거를 좀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택 공급이나 정비 관련해서 또 나온 얘기는 뭐냐면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속도를 좀 높여야 된다. 뭐 이런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대출이나 금융규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계속 보도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그렇죠. DSR 규제 같은 경우에 뭐 어쨌든 깐깐해졌는데 사실 저희가 다뤘던 내용은 뭐예요? 그게 사실은 나라에서는 이미 어떤 DSR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출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권이 좀 은행권이 좀 대출을 이제 총액을 이제 제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소득자들의 어떤 마이너스 성장을 유지해 주니라고 대출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이 당시에 또 제가 이 토론을 봤는데 기억났던 게 신혼부부 관련해 가지고 대출이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대출이나 금융규제 관련된 얘기도 활발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있는데 대통령은 단호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투기는 억제하겠다. 투기는 억제해야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부동산 문제가 본인의 어떤 지지도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데 본인은 그런 정치적 손해를 감소하더라도 어쨌든 대비를 해야 된다. 보유세를 뭐 맹목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유세를 현실화하겠다. 뭐 그런 의지를 이제 굽히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대출이나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 이제 전세 대출로 이제 이거를 이제 지목을 했어요. 그래서 전세 대출 규제를 강하게 또 시사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결국은 이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부동산 문제는 뭐냐면 보유세나 양도세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제 부동산의 세금을 살펴보면 총 3개로 구성돼요. 뭐냐면 처음에 취득세가 있고요. 취득세. 그다음에 보유세, 양도세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돼요.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네. 팔 때. 근데 이제 취득세라는 거 어쨌든 이제 처음에 사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보유세나 양도세는 굉장히 이제 나라에서 어떤 그 때마다 조정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데 한쪽을 올리면 한쪽을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율하면서 올리는 그런 성격의 세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그간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부동산이 투기 목적으로 쓰이면서 굉장히 불로소득을 강화시켜주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아까도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전세자금을 무한정으로 대출해주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집 사고 거기서 또 세입자들한테 월세라 보증금이나 전세 보증금 받으면 그걸로 은행 대출 받고 또 내고 그러니까 뭐 빌라왕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세영 교수 같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로소득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 부동산 시장에 투기 구멍을 냈던 실패를 절대로 반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강경하게 나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양도세를 낮추면 안 된다. 그러니까 두 개를 아예 아까 제가 이렇게 조절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투기 세력을 원천 봉쇄할 것을 주문했어요. 뭐냐면 양도세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보유세도 올리는데 양도세도 올린다. 그럼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뭐냐면 부동산이 다 매물 잠겨버려요. 이거를 그 매물 잠김이라고 부르거든요. 락킹이라고 부르는데 부동산이 완전 꽁꽁 얼어붙는 거예요. 그러면 뭐 네. 전세 자금 같은 경우,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한마디로 갭 투자 같은 거 이런 거 우려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실제로 정말로 이제 살기 위해서 전세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뭐 갭 투자 이런 거는 너무 거리가 먼 얘기고, 그저 살 집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대출이 너무 규제되면 이제 그 지점은 저도 좀 걱정은 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날 얘기가 다양하게 나왔었는데 어떤 대안으로는 이제 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청년이나 아니면은 뭐 신혼 뭐 부부 세대에 관련해서는 어떤 대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드밴티지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도 이제 계속 이제 얘기하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일단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일단 뭐 이제 어쨌든 양도세까지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세금의 공평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날 토론회에서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있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참석자 전원이 다 이 부분에서 공감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만큼 합당한 세금을 내야 된다. 자, 보유세는 일단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일단 모두가 동의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뭐냐면 어떤 식으로 거느냐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지금 현행 어떤 이제 보유세에 해당되는 종부세 있죠. 네.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에요.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세금을 무력화하는 두 가지 합법적 방패가 이미 존재를 해요. 그래서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상 형평성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 두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은 장특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장특공제. 장특공제요. 네. 이게 어떤 거의 줄임말이냐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최근에요. 국세청장도 나서서 장특공제에 대한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에요. 저하고 재연극하면서 막 얘기했잖아요. 네. 나 이번에 양도세 여보 내야 되는데 했더니 제가 이제 세무사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장기 보유하시면 문제 없고요. 부부 공제 됩니다. 거의 뭐
뭐 500만 원, 600만 원 내야 되는데 100만 원만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9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재연극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장특공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뭐 그런 거고 방금 또 얘기했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명의를 가지면 굉장히 뭐 공제 한도가 부부니까 2분의 1도 나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과세 표준도 엄청 낮아지니까 소금을 또 적게 내는 거죠. 지금 현행법이 이러니까 이것부터 고쳐야 된다라는 문제 목소리가 높은 거예요. 네, 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근데 요것도- 장특공제를 좀 바꾸겠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표 하나 제가 드렸잖아요. 네. 강남이 독식한 세금 혜택이라는 이 부분인데 데이터 팩트 체크를 한 부분이에요. 2024년도에요. 서울 지역 방금 얘기했던 장특공제 현황을 좀 살펴보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방패 두 개가 있죠. 그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네 개의 구가요. 장특공제로 이제 혜택받은 세제가 4조 5,298억 원이거든요. 여기서요 78.5%를 독식해요. 이 네 개 지역이요. 그런데 전체의 78.5%를 차지한다. 예, 이 세제 혜택 받은 4조 5,298억 원 중에서 이 네 지역이요 혜택 받은 어떤 이제 퍼센트를 따져 보니까 네 지역을 합치니까 78.5%였던 거예요. 네. 그런데요 도봉구나 금천구, 은평구 이런 데서는요 거의 공제 비중이 0원이에요, 0원. 네. 그러니까 차익의 80%를 이렇게 깎아주는 제도가 강남의 똘똘한 한 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나 수도권에도 집이 여러 채 있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어땠냐면 다 팔고요. 수도권이나 서울에 집 마련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는데 안 마련하겠어요? 그런 게 문제였던 거고 이번 이제 토론회에서도 이거 지적하는 얘기들이 많다 보니 보유세 일단 정상화에 모두 다 공감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어떻게 거둘 것이냐가 화두가 됐던 거예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부동산 일단 세금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른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조합을 살펴보면 당연히 보유세, 양도세니까 네 가지 조합이 나올 거예요. 이 네 가지 조합부터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보유세나 양도세를 이제 어떻게 조정하냐가 문제인데 만약에 보유세를 높이고요, 양도세를 낮추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일단 쥐고 있자니 보유세가 높으니까 세금이 무섭잖아요. 그리고 나갈 문은 굉장히 열려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는요 매물이 폭증하고 가격이 안정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모델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양도세에서 빠져나갈 구멍들 같은 것들도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조정하자는 얘기가 일단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유세도 높고 양도세도 높아요. 이건 세금도 무겁고 나가는 문도 닫혀 있고 이런 거잖아요. 양도세라는 게 나가는 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주택자한테는 버티기가 힘드니까 세금을 누구한테 전가시키냐면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네, 그렇게 됩니다. 이걸 이제 지금 이제 현재 동맥경화 상태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도 낮고 양도세가 만약에 높다면 세금 부담은 없으니까 안 팔고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존버 모드가 됩니다. 존버. 아시죠? 존버 문제.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는 보유세도 낮고 양도세도 낮다면 거래는 자유로운데 투기자본이 부동산에 무한정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이게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요구하는 요구하는 겁니다. 네, 부동산으로 경기 활성화 시켜야 된다라고 무작정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토론회에서는 어떤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좀 의견이 모아진 게 있어요? 예, 일단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집값을 좀 잡고 무주택자한테 그 매물을 공급하려면 강한 푸시, 예를 들면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야 되는 정책이 필요한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양도세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런 이슈가 크니까 이 딜레마를 풀려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이라는 토론회에서 제시가 된 거예요. 네. 구간적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요. 이제 안장원이라는 기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요. 지금 현재 과세 표준이 어떻게 돼 있냐면 10억을 초과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45%라는 세금 세율이요 최고 구간인데 이걸 더 위에 더 만들자는 얘기예요. 10억 원을 초과해서 예를 들면 15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새로운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을 해서 세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고가주택, 내가 비싼 주택 갈수록 세금을 내되 이것도 조세 저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올려버리면. 그러니까
이 세율 구간을 그라데이션 방식으로 해가지고 서서히 올려주되 어쨌든 비싼 집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게 하자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그런 조세 저항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지는 이중과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보유세에서 냈는데 양도세에서 또 세금을 내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보유세를 낸 것만큼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에서 보유세에서 낸 비용을 좀 깎아주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세 저항도 완화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자라는 얘기를 이분이 했어요. 이런 의견이 일단 있었고, 두 번째는요, 김희준 씨라는 분이 얘기한 건데 이분이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오해를 했어요. 뭐냐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부세 폐지하자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잘 모르면 아니 종부세를 폐지하라는 건 세금을 내지 말라는 얘기야? 그리고 언론 보도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와서 놀랐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재산세를요 금액대별로 세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뭐냐면 이분 얘기대로 한다면 그러면 내가 비싼 집 가지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라는 얘기예요. 역시 이것도 오히려. 네. 그러니까 세금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서 차등 적용하자. 뭐 지금 뭐 예를 종부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복잡하니까 이분 얘기는 뭐냐면 다 없애라. 대신 집 가진 것만큼 차등 구간 만들어가지고 세금 더 많이 내. 근데 약간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29억 원과 30억 원의 차이는 어떻게 할지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거 딱 잘라서 하면 그러면 집값을 허위로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30억 몇억 원인데 29억 원 딱 서로 짜가지고 담합해서 신고하고 뒤로 또 서로 이중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안장원 씨가 얘기했던 세금 구간에 그라데이션 되는 어떤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일단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제 혜택의 어떤 한도를 설정하자는 얘기인데 이게 오정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이 이제 얘기한 거예요. 과세 이제 이분도 집중되는 부분이 뭐냐면 초고가 주택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 어떤 이제 한도를 부여하자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양도세가 지금 혜택 받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장특공제나 아니면 부부공제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해당되면 양도세를 무려 80%나 혜택을 받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서 명확한 한도를 주자. 그러니까 무작정으로 80%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한도를 넘어가 버리면요. 네. 아무리 장기 보유자라 하더라도 혜택을 주지 않거나 줄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혜택의 상한선 캡을 두거나 아니면 페이지 아웃이라고 해서 아예 혜택 자체를 주지 말자. 이럴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어쨌든 보유세나 양도세는 이제 조정이 돼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현실은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좀 낮춰줘서 출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특공제라든지 아니면 부부공제 한도 같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세금 혜택을 80%나 받는 기형적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정을 해 가면서 출구를 좀 열어주면 일단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또 강하게 강조했던 보유세를 이제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해법이 좀 될 것 같아서 이런 어떤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오늘 부동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KT님이 이게 외제차 사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 외제차 못 사는 게 아니라 유지비가 높으면 안 사게 되는 거니까 집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오래 살았다고 세금 감면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본다. 그렇게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것 다 지역도 차이가 있잖아요. 지역별로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저는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염려돼요. 좀 어르신들, 고령의 분들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은 있고 집이 좀 좋은 집이 있어. 비싼 집이 있어. 근데 소득이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지금 마련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일단 나이가 있어서. 모기지로 인하는 것도 사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출구 전략을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 이제 어쨌든 세금을 이제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라데이션 차등을 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편인데 네.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오히려 세금도 50% 내는 부동산에 왜 투자를 해야 되나. 사실 부동산이 어떤 투기 형태로 어떤 그런 것들만 아니라면 사람들이 사실 정상적으로 살 집을 사서 그냥 자연스럽게 세금 낼 것도 내고 아니면 뭐 자식들한테 물려준다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물려준다는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지금 토론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조차 쏟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부동산의 어떤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게 가장 저는 시급하다고 봐요. 그 대통령 얘기한 것처럼 보유세라 이런 게 정상화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동산 문제도 해결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집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모기지로 내놓던 아니면 뭐 이제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이제 그 노후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월세도 조금 지금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좀 낮아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제 전세조차도 이제 목돈 마련이 어려워서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분들도 특히 청년층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특히 서울은 월세가 너무 비싸고 네. 그 월세를 내다 보면 진짜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보유세라든지 양도세가 모두 높을 경우에 이제 주인들이 세입자한테 전가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유세를 올린다 하더라도 세입자한테 어떤 월세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어떤 정책들이 좀 잘 마련돼야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에서 토론에서 또 젊은 어떤 신혼부부층이 나와서 막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 만큼 잘 어떤 이제 정책이나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정말 간절히 빌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좀 토론회가 이번 한 번만으로 뭐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이후에 또 이제 연다고 했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아니고 국무총리 주재의 또 토론회를 또 한다고는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나마 인정했던 부분이 보유세에 대한 어떤 혜택을 더 걷어야 된다는 게 이제 보편적 의견이었다는 게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부분은.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근데 긍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계속 함께 참여해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긍정적인 거예요. 맞아요. 항상 네. 어떤 정부든 우리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항상 정책이 정해지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또 불만 갖고 누군가는 또 무관심하고 이렇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토론 같은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이게 좋은 모델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토론을 하니까 이제 아래로 흘러서 이제 다른 이제 지자체에서도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식으로 오픈해서 정책하는 경향들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 네, 부동산 정책은 또 실패하겠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성공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욕심들을 조금 다들 버려야 사실 이 정책은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부동산으로요 경기가 절대 부양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알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